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의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국채지수인 세계국채지수 WGBI에 편입하면서 채권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던데요. 앞으로 채권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이 편입됐다는 세계 국채 지수 WGBI 이게 무엇인지 또 여기에 편입된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인증받은 건 1996년 OECD 가입이지만 이제 국채 시장, 세계 채권 시장에서 선진국 된 날은 10월 8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글날 전날 되게 좋은 뉴스가 왔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세계적인 펀드들, 그러니까 네. 이제 세계적인 펀드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들인데 네. 그런 이제 상장지수 펀드들이 가장 글로벌하게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 올해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금이 되는 데서 100조를 운영한다 그러면 40조는 글로벌 채권에 분산해서 투자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투자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누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가 바로 FTSE라는 네. 저희들이 뿌찌라고 부르는 네. 이 회사에서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주식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채권까지 여기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네. 거기서 이제 총 2.5조 달러, 우리나라 네. 1년 GDP보다 조금 더 많은 돈들이 요 지수를 추종하는 돈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한국이 이제 몇 퍼센트로 들어가냐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만 대략 한 2%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2.2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 정도가 이제 보통 그 경제 규모입니다. 그게. 그 안에 포함된 나라의 경제 네. 규모. 그래서 그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 해도 돼? 그렇게 이제 편입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WGBI 편입국이 25개의 나라인가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 돼서 6개. 26개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9번째로 큰 규모라면서요. 2.2%라면.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국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중국, 인도라는 이 두 나라가 중국이 세계 2위 그리고 이제 인도가 세계 6, 7위 정도 되는 경제 대국들인데 이 두 나라가 아직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자연히 이제 세계 10위에서 11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이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9등, 10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채권 지수가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편입된 WGBI인데 그렇죠. 블룸버그 바클레이즈는 이미 2000년도 초반에 그건 꽤 편입이 오래된- 됐었죠. 네. 그건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 2002년인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가 주식은 그때 2015년인가 14년에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가입이 됐던 게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채권이 되게 오래 안 되다가 이제 됐죠. 네, 그래요. 그래서 WGI 편입이 되면 실제로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가장 좀 큰 건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선진국 인증을 채권 받았다. 쪽에서는 다 받았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점부터 잠깐 이제 설명을 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표, 편해서 네, 네, 보고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한 30% 들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채권 중에서 외국인이 들고 있는 비중이 얼마냐면 2024년 9월 말 기준 10.3%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낮은 거죠. 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낮은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한번 겪었던 게 제일 크겠고 여러 가지 채권 지수들 이런 데서 특히 JP모건 지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다양한 지수에 다 편입돼야 좀 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돈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걸 좀 기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외환 시장 안정을 좀 기대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환율이 이렇게 오늘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 잠깐 보니까 1,380원 넘은 것 같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좀 문제죠.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슬픈 일입니다. 1,379원에 끝나.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80원까지 갔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는 되게 좋죠. 그러나 사실 약세 통화라는 건 그렇게 경제 전체로 볼 때 좋은 일은 아닌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나라 통화가 계속 약해지는데 굳이 여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나 그냥 쌀 때만 들어오자 이제 이런 투자를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일단 국채는 아무래도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개인보다는 장기 기관들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연금 비슷한 데들이 여기를 투자를 많이 해주고 전 세계 그러면 글로벌 연금이 얼마냐면 6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60조 달러. 네. 정말 큰 규모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에게 그 해외 글로벌 채권 투자를 할 때 한국이 편입되면 또 이 돈들은 쉽게 나가지 않는 돈들이고 환해지도 또 안 하고 들어오는 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니까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들어온 건 아니니까 내년까지 1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향후 1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일단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지 WGI 그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면서요. 국채 발행 잔액이라든가 국고 규모가 신용 커야 등급 됩니다. 시장 접근성. 규모가 일단 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건전해도 가입을 못해요. 아, 그런가요?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규모가 너무 적고 거래량도 없고 특히 아까 시장 접근성과 유동성이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그러려면 선물 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고채 10년 선물, 우리 3년 선물에 뭐 다 이제 선물 지수들도 다 갖춰졌죠. 여기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맨날 장기채 그래봐야 3년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30년, 50년 발행하면서 채권 시장에 투자할 만한 다양성도 충족이 됐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우리가 올해 이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가지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이제 200조 발행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아까 제가 잠깐 10%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한 10%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이 비중이 커지면 아무래도 내년에 국채 발행을 좀 해야 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시장 금리 올라가는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타이밍에 결정됐어요. 어쨌든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이라든가 외환거래 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작업하고 이런 것들도 좀 성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가 이제 원래는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용이었는데 이게 먼저 됐어요. 그래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 금리가 요새 급등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나라 금리도 좀 올라버려가지고 사실 이제 가입한 날 금리를 제가 아까 봤더니 3.08이니까 그날은 확실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오늘 지금 시장 금리 끝나는 게 3.1이 넘어서 끝났으니까 이거 1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덜 올랐다. 미국 대비. 미국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좀 금리가 덜 올랐다 정도는 뭐 말이 되지만 지금 미국 10년물 국고금리는 4.2까지 가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남들보다 덜 올랐으니까 그 아무튼 장기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은 아무튼 금리가 저는
뭐 우리나라 금리가 3.13 10년물 기준 3.13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 효과는 또 내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보통 한 0.2에서 0.6% 금리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이 국고채 금리라는 게 그 회사채 금리하고도 연동이 되고 맞습니다. 또 금융채, 은행채 금리와도 연동되지 않습니까? 이게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권 시장의 매니저들에게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걸로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가이드를 주냐면 국고채 금리가 4.1인데 네. 어떤 이번에 발행되는 뭐 공사채나 회사채 금리가 3.5인데 네. 금리 차이가 0.4%인데 네, 0.4%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 매력적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투자를 거죠. 시키거든요.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지표금리인 국고금리의 하락은 네, 결국 거기에 연동되는 공사채라든가 금융채 이건 부동산 담보대출의 지표죠. 그렇죠. 금융채. 여기다가 네. 또 회사채 같은 경우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표금리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자체는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요인입니다. 네, 어쨌든 비용 조달하는 게 기업으로서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개인 담보대출 차원에서도 금리도 담보대출 받은 분들도 그렇고. 또 이금융권 금리든 그렇죠. 또 금융채 금리에다가 약간 스프레드를 붙여서 또 대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연쇄적입니다. 어쨌든 내수 기업 투자를 진작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아까 그 국고채 아니 저기 발행 계획을 내년에 얼마 201조 200조? 원인가 뭐 예. 한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있었는데 이제 세수 결손을 메울 부분 방법이 좀 없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그런 전망이 나왔던 건데 이게 결국은 혹시 아까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다고 하지만 WGBI에 편입이 됐다고 했지만 혹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서 채권 투자의 파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늘어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 비중 줄이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손이 옛날보다 덜 사주는 환경인데 네. 국채 발행량은 되게 많다. 그러면 이게 국고채 발행이 제일 우선이고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을 거니까 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러다가 공사채나 금융채,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은 다시 소화가 되겠지만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는 여기서 발행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데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것까지 한국 국고채를 사게 되면 딴 데 돈이 안 가며 스프레드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저희들은 제일 걱정하는 요인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금융시장이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달리는 중이잖아요. 네. 뭐 외환시장 보면 알죠. 뭐 1,379원인데 그만큼 환율 올라가면 일단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다가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살펴보면 은행 대출은 여전히 좀 괜찮은데 이금융권 대출들이 되게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호금융이라든가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같은 데 대출들, 가계대출들은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돈이 도는 게 은행만 잔뜩 왜냐하면 예금이 들어야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은행만 돈이 좀 돌고 있고 네. 경제 전체로 볼 때 좀 약간은 신용경색의 초기 징후도 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돈이 안 가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돈이 안 가니까 이금융권 대출도 줄고 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다 부동산 PF 2년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나오는 일인데 여기에 만에 하나 국고채 발행 물량 되게 많아가지고 연쇄적으로 금융채라든가 카드채, 여전채 네, 네. 뭐 이런 거 발행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 좋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죠. 될 거라고는 다 기대했는데 다 기대를 했나요? 바람이었죠. 근데 이번에 될 거라고 기대를 했나요? 저희는 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조건이 거의 다 충족이 돼서. 그래서 관찰 대상국 2022년이가 들어갔다 3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깜짝 놀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된다고 봤던 게 외환시장에 그러셨어요? 관련돼서 시장 규제가 완화된 게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좀 보는 쪽이고요. 네. 그 외환시장 거래 시간도 바뀌고 네. 나이트 데스크들도 생기고 뭐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제가 그건 되게 이번 정부가 컸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그 MSCI 코리아 지수는 언제 어쨌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주식 쪽이 더 크니까 예. 일단 WGBI 들어간 건 진짜 잘 된 일이고 이런 환경에
여기서 이제 최대 뭐 60조까지 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90조까지도 들어온다는데 이제 기대고. 너무 좀 예, 그건 너무 크고 네. 아무튼 보조적으로 한 보조적으로 한 5, 60조 들어오면 네. 이게 내년 발행의 이제 차환이니까 만기가 네. 돼서 새로 발행한 물량도 있으니까 잘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경제 관리를 해야 되는 당국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근심을 내려놨죠. 그래요. 근데 본격적인 편입 시기는 내년 11월인 11월인데 거죠. 그 전에 들어옵니다. 내년 봄쯤 들어오나요? 아마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내년에 이제 그 자금 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금 뭐요? 배정. 배정,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연금에 지금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저희들 제일 야근 많이 할 때인 게 10월에 이제 국정감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년 자금 운용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시기죠. 지금 10월 이제 그래서 이제 중순부터. 기한을 네. 올려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통과를 해야 자금 배정이 되니까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 편입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그 자금 운용 계획을 하는 전 세계 연기금들이 네. 그럼 내년 편입된다는데 내년 연말에 편입된다는데 네. 그러면 한국 코리아 좀 넣어라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금 배정은 당연히 하반기에 집중되겠지만 상반기부터 네. 태핑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태핑. 네. 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국내 채권 시장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될까요? 이제 그 얘기 좀 저는 해주세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이유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물가가 우리 되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특히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돼 있는 그리고 인구는 5천만이 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하는 나라이다 보니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가공식품 전 단계라든가 네. 원자재 전 단계들이 중요한데 그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글로벌로 안정돼 있다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대 진입했는데 연말까지 저는 계속 이 레벨이거나 여기서 네. 좀 안정될 거라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 그 추석 물가가 지났으니까 네. 이번에 추석이 좀 빨랐잖아요. 그래서 10월 물가가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일 중시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그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 이유를 좀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더 좀 아까 긴박한 이야기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가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로 특히 2금융권과 1금융권 사이의 온도차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특히 1금융권은 이익도 엄청나죠. 사실 뭐 분기 단위, 조 단위 이익을 내는 금융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2금융권들이나 좀 어려운 데들을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데를 좀 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도 안정된 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걸려 있으면 또 최근에 다행히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좀 진정됐다는 이야기도 네. 나오니까 네. 저는 뭐 빠르면 연내 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는 쪽에서 네.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인플레도 뭐 괜찮고 부동산의 서울 중심의 좀 급등세도 진정만 되면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해주면 그거 정도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거니까 네.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와 채권은 이제 반대로 반대로 가죠. 가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에 발행된 채권은 4%짜리 채권을 발행해 놨는데 네, 지금 올해 발행하는 채권은 3%다. 계산하기 네. 쉽게.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만기 9년짜리 4% 채권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발행되는 3%짜리 10년 채권에 비해 동등한 또 그 신용도니까 네. 그냥 9년짜리 4%를 다 원하니까 그럼 9년짜리 4% 작년에 발행된 요맘때 발행된 10년짜리 채권 인기가 그냥 쫙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 저는 우리 국내 채권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채권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좀 사실 좀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죠.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좀 다양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분들은 많아요. 누구는 강남에 무슨 PB 이런 데 가면 채권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나는 전혀 몰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일단 그 강남 PB분은 일단 금융자산 10억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상위 1% 분들이신 네, 거고 이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 바로 국채 선물 ETF. 네. 이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네. 예. 이제 그러니까 국채 선물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상품이 뭐 수십 개가 뜰 텐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10년짜리 기준으로 네,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이게 벌써 나온 지가
2008년부터 나왔으니까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16년.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돼서 거래도 네. 되게 잘 되고 또 이 채권은 그 국고채 10년짜리 채권을 그대로 따라가는 네. 수익을 그대로 복제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편의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러면은 국채 선물이라고 붙어 있지만 거래량도 하도 많고 이건 뭐 전체 연기금들부터 시장 참가자들이 다 하는 상품이라 네. 유동성도 되게 좋고 해서 절대 가격이 그렇게 막 급등락하지 않고 실제로 거래 제한 폭이 하루 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10년짜리 국채 선물 그 뒤에 ETF. ETF는 네. 이제 채권이나 주식 같은 상품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펀드로 투자해 주는 건 똑같은데 매매가 가능하게 주식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가 가능하게 만든 상품이니까 네. 10년 국채 선물 ETF에 투자를 하시면 국채 금리 하락의 어떤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채권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화 채권하고 국내 채권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좀 비교를 잠깐 해주신다면. 국내 채권은 비용이 싸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가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미국 채권의 문제는 환전. 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통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미국 채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채권 ETF 대표적인 걸 하나만 일러드리면 IEF라고 네. 이게 뭐 굉장히 큰 ETF입니다. 예. IMF랑 이름이 비슷해서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IEF라는 채권 같은 경우는 조단위 거래를 자랑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채권이니까 네. 이런 채권 사는 건 참 좋으신데 이제 환전할 때 꼭 증권사 가셔서 제발 환전 이벤트 하나 돼 가셔서 좀 이렇게 그 증권사는 여러 개 있는 게 편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린 모르니까 네. 그건 모른다고 우리 네. 가정하고 네. 상현커님 그렇게 한숨 쉬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건 모른다고 치고 네. 그러면 환전 이벤트 하나 돼 가셔서 사셔야 되는 거고 아, 네. 일단 환율이 가격에 포함되니까 예. 지금 현재 환율 1,379원에서 환전하니까 사실 지난 10년에서 제일 높은 쪽에 있는 환율이니까 여기서 꼭 미국 달러를 사야 되나 그죠?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한국 국고채가 저는 좀 더 매력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저는 최소 보세요? 30%.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이 우리의 희망을 반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뭐 명색이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지금도 투자자문사 대표하고 있지만 네. 요즘 무주식이 정말 한국 주식 보고 네.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못 오르나. 뭐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라는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일어나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잖아요. 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좀 채권하고 다른 성격이 있는 게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 10만 전자 간다 가져와 그러던 봄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도 꺾이고 하니까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주식은 수익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을 좀 한 30% 20% 정도는 보유하다가 심리적 안정과 투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안정과 또 주식시장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작년 그 하마스 전쟁 때처럼 폭락하고 그러면 또 물도 좀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 네. 이런 원천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